동해안 산불로 서울 면적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울진은 산불이 50% 정도 진화됐고 삼척은 30% 수준인데 내일 바람 방향이 바뀔 것으로 전망돼 금강송 군락지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표 차로 결판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벼슬 자리와 이권에 집착하는 나쁜 모습은 바꿔야 한다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신촌 거리 유세 중 한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뒤 일반인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는 대책을 선관위가 내놨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피난길에 오른 일가족이 러시아군 박격포 공격에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자원한 외국인 의용병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1, 2주 내 병상 대란이 예고됐습니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지 사흘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운동은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해안 산불에 사전투표 논란까지 겹쳐 마음이 어수선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죠. 그 마지막 결정에 도움이 될 뉴스들은 잠시 뒤에 정리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동해안 산불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나흘째 계속되는 산불로 오늘까지 산림 2만 1,000헥타르, 서울 면적 4분의 1, 축구장 3만 개가량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강릉 동해 산불은 어느 정도 큰 불은 잡았습니다만 찬불에서 나오는 연기에 헬기 진입이 막혀 완전 진화에는 여전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은 아직 50% 정도밖에 끄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울 원전과 울진 시가지 외곽으로 접근한 불길은 잡았습니다만 금강송 군락지를 위협하는 불길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현재는 서풍의 영향으로 불길은 금강송 군락지에서 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울진군 북면 두천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부터 바람 방향이 다시 동풍으로 바뀌면 불머리가 금강송 군락지로 또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강송 군락지 진화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자락을 따라 불길이 길게 퍼져나갑니다. 소나무 주변에서 시뻘건 불이 솟구칩니다. 진화대원이 갈퀴를 들고 거센 불길과 사투를 벌입니다. 울진 산불이 금강송 군락지 500m 앞까지 접근하면서 진화대원 250여 명이 투입돼 밤샘 진화를 벌였습니다. 다행히 서풍이 불면서 수령 200년 넘는 소나무 8만 5천여 그루가 있는 금강송 군락지로 접근하는 불길을 막아냈습니다. 방어에는 야간 작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히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었고 거의 바람이 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소방헬기 51대를 투입해 금강송 군락지 방어에 나섰지만 짙은 연무 때문에 헬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제 바람 방향이 바뀔지 몰라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 봄철 동해안 산간 지역은 풍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지는 기름 성분을 지녀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일단 금강송 군락지로 향하는 불머리를 막아냈지만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빨리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방향이 이쪽으로 불다가 저쪽으로 불다가 이렇기 때문에 산림당국은 오늘 밤에도 금강송 군락지 일대의 소방차와 진화대원, 군 장병 등을 배치해 야간 방화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산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수시로 변하며 불길을 몰고 다니는 바람 탓에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도 두렵고 그렇다고 마냥 있을 수도 없는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돈 기자가 화재 현장의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벽은 시커멓게 탔습니다. 철근도 열기에 녹아내렸습니다. 산불이 덮친 두부 공장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참담하네, 참담해. 지난 4일 울진 산불이 처음 입술고 간 부구리 마을입니다. 축사 등 일부는 다행히 산불이 피해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변해 지나간 산불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는 여기 들어있으면은 어떻게 된 상황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연기만 조금 보이면은 혹시 불러마지 않나 싶어가지고 또 전화를 해보고. 울진 실내체육관에는 이재민 160여 명이, 마을회관 10여 곳에는 주민 90여 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산불이 다시 올 수 있어 피해 복구는 시작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틸 뿐입니다. 통장이고 뭐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맨발로 다 나갔어요. 예, 그래. 자꾸 이제는 며칠 뒤에 자꾸 눈물이 나고. 원불 꺼지고 지금은 뭐 불이 다 사그라졌다고 보는데 못 가봤어요 아직까지. 보면 가슴 아프고. 나흘째 이어진 울산 산불의 여파로 중고등학교 3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초등학교 1곳은 임시 휴업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한 경북 울진 지역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불이 난 지 나흘이 됐는데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바람에 산세가 험하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나는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심철 기자, 지금 이 기자 뒤로 소방차의 불빛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도 불길을 못 잡고 있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산불의 화산에 따라 소방차와 진화력들이 배치됐습니다. 산불이 접근하면서 이곳 울진읍 신림리 마을에는 3시간 전부터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울진 산불의 진화율은 50%에 머물렀습니다. 당초 산림당국은 오늘 바람이 잦아들면서 산불 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진화헬기 59대를 집중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길이 60km가 넘는 산불의 위력이 생각보다 강한 데다 소나무가 빽빽한 산악 지형이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파악된 울진 산불 피해 면적은 오전보다 2,500헥타르 늘어난 17,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주택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260채를 포함해 시설물 600여 채가 불탔습니다. 울진의 이재민은 지금까지 278명에 이릅니다. 현재 울진에는 서풍이 초속 7m로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남동풍으로 변하면서 산불이 다시 내륙인 서쪽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밤에도 금강송 군락지 일대에 진화대원 270여 명과 저수조등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강릉 동해 지역 산불은 진화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개와 연기 때문에 헬기 진화가 차질을 빚으면서 큰 불줄기, 즉 주불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러운 바람에 불길이 다시 커지지 않을지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릉 동해 지역 산불 상황은 강석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산자락이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연기에 진화헬기 운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진화대원들이 불탄 나무에 물을 뿌리며 잔불을 정리합니다. 오늘 강릉 옥계와 동해 산불의 진화율은 90%. 당초 주불 진화를 기대했지만 짙은 안개와 연기 때문에 헬기 진화가 발목을 잡혔습니다. 연기가 계곡, 골 쪽에 다 경체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도 안 나오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옥계와 동해 산불로 여의도 15개 면적이 불탔습니다. 동해에서는 마을 한 곳이 모두 불타 주민 45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단은 어르신부터 대피시키고 불 끄지를 못했어요. 가스통이고 많아가지고 일단 대피가 먼저고. 강릉 옥계와 동해에서는 2019년도에도 비슷한 산불이 났습니다. 두 차례 산불 모두 옥계에서 시작해 동해 시내로 번졌고 산불의 원인은 각각 실화와 방화였습니다. 과일나무 저렇게 타면 엄나무 같은 거 타면 이제 한 4, 5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뭐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3년 만에 되풀이된 악몽 같은 대형 산불에
주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예,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 정말 참담합니다. 이번 산불은 지역이 험하고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서 소방관들이 사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번져가는 불길을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당연히 기동력이 좋은 소방 헬기가 필요한데 이 소방 헬기가 대형 산불 지역으로 집중 배치되는 바람에 그렇지 못한 지역의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 영월 지역 산불 현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현장 상황 보시겠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이 능선을 따라 활활 타오릅니다.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도 역부족입니다. 나흘째 이어지는 강원 삼척 산불 현장입니다. 지형이 가파르고 암벽이 많아 헬기 의존도가 높지만 어제는 소형 헬기 2대만 투입돼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던 봤을 땐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되더라면 아마 지나가다 완료가 됐을 건데. 오늘 강원 영원 산불에 투입한 헬기도 당초 11대에서 7대로 줄었습니다. 헬기가 부족한데 짙은 연기 때문에 이륙도 못했습니다. 연기나 이런 것 때문에 시야 확보가 조금 안 돼가지고 지금 분치나 이런 데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산불이 나면서 진화 헬기가 분산 배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10건 이상의 산불이 전국적으로 나다 보니까 분산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 전국에 진화 헬기 95대가 투입됐지만 해가 지면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밤사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 도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강원도 특히 동해안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나곤 했죠. 시기도 이때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대비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보통은 강릉에서 조금 위에 있는 양양이라든지 고성 이 지역에서 큰 산불이 많이 났는데 이번에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동해안 산불 크게 두 갈래죠. 지난 4일 오전 11시쯤 한 야산에서 시작된 경북 울진 산불은 당일 순간 초속 25m의 강풍을 타고 이 강원 삼척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나흘째인 오늘도 진화율 약 50%입니다. 이렇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5일 강릉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시작된 산불은 거의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산 능선 사이에 남아있는 불씨를 주의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며칠 동안 큰 불길을 못 잡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바람이 최대 진화의 악조건입니다. 강합니다. 지형 탓도 있는데요. 태백산맥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이른바 양간지풍은 이렇게 고온 건조한 데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의 피해가 컸던 이유도 바로 이 양간지풍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울진 산불은 발생 당일 강한 서풍과 남풍을 타고 이렇게 삼척 쪽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 그래서 삼척 LNG 기지 그리고 울진 원전 일대 방어에 총력을 쏟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 5일 낮부터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불길이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는 갑자기 북동풍이 불면서 불길이 남서쪽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방향이 또 바뀌면서 인력과 장비 태세를 이렇게 금강손 군락지를 방어하는 쪽으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최근에 건조한 기상과 소형 태풍과 맞먹는 강한 바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 바람의 방향이 쉽게 바뀔 수 있는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네, 오늘은 바람 상대적으로 약해졌지만 이 때문에 짙은 연무가 흩어지지 못해서 시야를 가리면서 진화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연기가 빨리 구역을 벗어나는데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연기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헬기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바람이 불어도 문제, 안 불어도 문제군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소나무 숲이어서 진화가 특히 어렵다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강원도의 산림 면적은 약 80%입니다. 특히 동해안의 숲은 침엽수인 소나무가 많습니다. 불이 잘 붙는 송진을 품고 있는 데다 건조해서 굉장히 잘 탑니다. 산림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을 밀도 관리를 한다거나 대형 산불에 좀 취약하지 않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장기적으로 좀 대비를.
네, 올해 2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6.1mm입니다.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저 수준일 정도로 건조했는데요. 여기에 바람, 산림 등 모든 조건들이 맞물려서 진화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형의 문제, 시기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큰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건데 특히 이번에는 소방 헬기 같은 좀 고성능 장비들이 충분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긴 있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사전 투표에서 이미 40%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되겠죠. 그만큼 시간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하루에만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대전, 충청으로 이어지는 광폭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한 표 차이로도 질 수 있는 초박빙 상황이라며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이 후보의 유세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속쓰린 듯 배를 잡더니 이내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자신을 공개 지지한 배우의 TV 광고 속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이 후보는 부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정치 거목이라고 치켜세웠고 대한민국의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수도 맞습니까? 대구에선 홍준표 전 대표의 지역발전 공약을 수용하겠다며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72석의 민주당과 함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후보는 자신이라며 초박빙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표 차로 결판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단 한 명까지 여러분 설득해서 저를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찾은 제주에선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현금성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연금에 우리가 지급할 농어촌 기본소득에 해당 지역의 햇빛 바람연금을 더하면 아마도 노후 걱정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대전 청주 유세엔 충청 출신인 김동연 전 후보와 함께 정치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제3의 선택이 제4의 선택이 언제나 가능하고 비례대표제도 개편하고 그 이상한 위성정당 금지하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해서 하루 동안 제주에서 충청까지 600km에 달하는 광폭 유세를 펼친 이 후보는 내일 밤 서울 홍대에서 22일간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말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을 돌며 막판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민심이 이번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승부처라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유세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벼슬과 이권에만 집착하는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도 공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도 의혹을 겨냥해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의 독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아주 경제발전의 독약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내가 여기 한국에 있나 어디 아프리카에 있나 이권에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라며 벼슬과 이권에 집착하는 민주당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고 했습니다.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여러분이 투표로서 결판 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는 유세 종료 하루를 남기고 최대 격진지인 수도권에서 사흘째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곳 하남에선 안철수 대표도 함께 단상에 올라 힘을 보탰습니다. 안 대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며 거들었습니다. 국민께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은 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나라 전체를 골병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민과 청년만 골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골병들게 만드는 아주 나쁜 사악한 정책 맞죠? 윤 후보는 유세 마지막 날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등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상행선 유세로 22일간의 공식 선거 유세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선거운동 도중 70대 유튜버가 휘두른 둔기를 맞고 머리를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송 대표의 한미훈련 재개 발언과 종로 무공천을 그동안 비판해온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다가 급히 그를 삭제하는 소동도 일었습니다. 이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송영길 대표에게 한 남성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머리를 향해 수차례 둔기를 휘두릅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에서 송 대표가 70대 유튜버 표모 씨에게 피습당한 건 오늘 오후 12시쯤. 송영길 대표가 피습당한 곳입니다. 머리를 다친 송 대표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시술을 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이후 견딜 수 있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SNS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부분 함몰이 되었으나 뇌의 내부나 뇌 조직 파괴나 뇌출혈 등은 없는 뇌진탕의 소견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유튜브 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영상에선 송 대표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며 한미훈련 재개 발언, 종로 보궐선거 무공천 등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살 진행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민족 반역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한 가운데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윤 후보가 증오의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는 국민의힘 책임론을 거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활동 내역이 알려진 뒤 두 사람 모두 해당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제 정말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넷 매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김만배 씨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대장동 사건의 뿌리는 윤석열 후보에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생태탕 시즌2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녹취가 짜깁기 한 의혹이 있고 녹취를 할 시점에도 의문이 있다며 전형적인 선거 막판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씨의 음성 녹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11년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당시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대장동 관련자를 봐줬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봐줬지.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김 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 민주당 선대위는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만들어진 데다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 경력자가 공개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스스로를 형이라고 하다가 나중엔 대화 상대를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짜깁기 정황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또 녹취록에 거론되는 조모 씨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를 공개하며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끝까지 생태탕에 매달리고 3% 이긴다는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다가 대패를 당했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어젯밤 관련 보도가 일부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유됐는데 한 곳에선 추천수 조작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도 댓글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며 형사고발로 정체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초유의 대혼란을 이야기한 중앙선관위가 사흘 만에 회의를 열고 본투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레는 일반 유권자와 투표 시간대를 분리해서 확진자와 격리자도 직접 자기 손으로 투표하며 투표지를 넣을 수 있게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대혼란이 벌어진 당일 출근도 하지 않았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오늘까지도 아무런 입장 표명,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변경된 본투표 대책의 핵심은 확진 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똑같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는다는 겁니다. 투표 장소와 방식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하되 이들이 모두 퇴장한 오후 6시 이후부터 7시 반까지로 시간대를 분리하는 겁니다. 확진자가 선거일 투표소에 도착하셔서 대기하시게 될 경우 이분들을 구분해서 이제 대기토록 하게 되는데, 선관위는 지난 5일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바구니, 택배 상자, 심지어 쓰레기 봉투에 표를 넣게 한 뒤 제3의 장소로 옮기는 방식을 썼다가 대혼란을 초래했고 선거법상 직접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습니다.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랍니다. 단순한 행정 부실을 넘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 동안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들 사과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이런 가운데 제주 선관위는 일부 사전투표함을 CCTV도 별도 관리원도 없는 사무국장 방에, 부천 선관위는 CCTV가 가려진 방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부실관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지난 주말 사전투표장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이어서 중앙선관위의 대처 또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책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당장 모레 본투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걱정인데 박성재 기자가 그 대책을 자세히 취재해왔다고 합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쨌든 본투표에서만이라도 이런 혼란을 막아야 될 텐데 직접 투표지를 직접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오늘 회의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투표는 실내, 그리고 확진자 투표는 주로 야외로 공간을 분리하다 보니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투표 시간을 분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확진자분들은 이제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 선관위가 예측을 잘못해서 장시간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일들,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선관위는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잡겠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후 6시까지 입장한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이 나야 확진자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투표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투표관리원들이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일반 유권자가 다 나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20분 이상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 대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기표 공간을 좀 늘려서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전혀 예측 못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고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저께 투표하러 오셨다가 직접 기표함에 내가 넣겠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투표 전에 이분들은 이미 인쇄해서 받았는데 네. 그냥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은 다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분도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전투표 때 이미 투표용지를 인쇄받았던 경우에는 본투표가 불가능하다. 이게 선관위의 입장인데요. 직접 투표 원칙을 훼손한 데 대해 항의했다가 정작 참정권을 잃게 되는 셈이라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선관위는 오늘도 가급적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애매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모레 본투표 때 투표를 해야 하는 확진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약 110여만 명 수준이고요. 모레 전체 확진 격리자가 110만 명 수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전체 확진자는 110여만 명 정도가 되고요. 예. 이 가운데 18세 이상은 8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예. 이 가운데 30%가 사전투표를 한다면 약 26만 명이죠. 예. 사전투표소 3,500곳으로 나눠보면 한 곳당 대략 75명 꼴인데요. 하지만 수도권에는 제한된 1시간에 많은 유권자가 몰리다 보니 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다만 본투표소는 14,000여 곳으로 4배 정도 많아서 사전투표 때보다는 부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많은 확진자나 격리자가 이제 있을 줄 몰라서 예측을 잘못했다, 이제 이런 이유를 대는 모양인데 예. 4배 정도 본투표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또 그만큼 투표자 수가 또 모레 많으니까 뭐 그저께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기다린다거나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선관위의 이번
부실 관리 사실은 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기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신을 지방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오늘 청와대 게시판에 확진자 사전투표 지침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게 말이 되냐고 탄식을 했다면서 졸속 행정 책임자를 중징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 중차대한 대선 관리에도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만큼 이 선거 이후에라도 이번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혼란 당일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잘못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노정희 위원장의 지금 처신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모레 본투표는 큰 혼란 없이 잘 치러지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피라민 통로를 열어주겠다던 러시아의 약속은 말뿐이었습니다. 또 합의를 깨고 민간인을 공격했고 피라민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목숨을 건 피란길에서 11살 아들만 피란시킨 엄마가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살려보겠다고 떠나보내는 것이지만 그 심정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유혜림 기자입니다. 수도 키이우로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이르핀강입니다. 피란 행렬 위로 박격포가 떨어집니다. 군인들이 다급히 구조를 요청하지만 아들과 딸, 엄마는 숨을 거뒀고 아빠는 의식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폭격이 계속됐지만 피란민들은 건너야 했습니다. Bombing been on the right, on the left, front, back, and then I decided to escape because it's really dangerous. 험난한 피란길을 나 홀로 떠난 11살 소년도 있습니다. 엄마는 불편한 노모를 모시느라 아들만 기차에 태워 1000km 떨어진 슬로바키아로 보냈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 피란길에 오른 어린이만 40만 명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키이우와 연결된 마지막 다리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렇게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많은 외국인 의용군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서 사수작전에 참여 중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공격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자원 입대하려는 이들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Ukrainian people, the Ukrainian military, Zelensky, everything's been inspiring me. I mean, you could die here. Yeah, that's a possibility. 외국인만 2만여 명입니다. Just trying to help, protect freedom. Simple as that.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What's your worry? Not getting there.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지원자가 100명 가까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행금지국 우크라이나로 가는 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출국하면 행정제재, 다녀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UDT 출신 유튜버는 현지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We've seen very credible reports of deliberate attacks on civilians.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행장을 제공하면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넣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명분으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들었지만 이 속으로는 우크라이나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고 싶어 했죠. 푸틴이 이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3차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라하미아 대표는 주변국들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에는 들지 않을 테니 안전을 담보한 국제협의체를 만들어달라는 주장입니다.
쉽게 굴복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도 협상단엔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군은 접경지에 있던 전력의 95%를 투입하고 미사일 600발을 발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전사자만 10,000명이 넘어 러시아 정보국은 침공을 완전한 실패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푸틴 대통령은 목표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Если дальше они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 делать то, что они делают, я уже тоже об этом говорил, они ставят вообще под вопрос будущность украин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전쟁을 계속해 친러 정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Україні потрібні літаки. Насправді це просто, коли маєш волю, щоб зробити небо безпечним, небо України, небо Європи. 서방국들은 상황이 나빠질 경우 폴란드에 망명정부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2,000명까지는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PCR 검사를 위한 줄이 차도를 넘어서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몇 시간씩 기다리다 결국 검사를 못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시간 이상은 3시간? 오늘이 제일 많아요. 주말 영향에도 신규 확진자가 2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은 60%에 달합니다. 정부는 중환자 2,000여 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1, 2주 안에 병상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유율이 80% 되면 거의 꽉 찬 거예요. 계속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루 사망자는 세 번째 규모인 161명으로 일주일 동안 1,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도 23%까지 2배가량 늘었습니다. 전국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위험도 단계를 매우 높은 단계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우세화 시점부터 확진자는 36배 증가한 반면 위중증과 사망자는 3.6배 증가해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검사로 확진 판정하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고 오는 14일엔 5에서 11세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오늘로 나흘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임신부 확진자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확진 산모를 꺼리면서 구급차 출산까지 이뤄지는 실정인데요. 정부는 확진 산모 병상을 25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게 실질적 대책은 아니라는 주장이 현장에서 나옵니다. 정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9주차 임신부 A씨는 출산을 이틀 앞둔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 해제 후 출산하려 했지만 병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격리 해제돼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밀접 접촉자란 이유로 거절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랑이랑 첫째 다 확진돼가지고 10일 남겨놨는데 안 된다고. 확진 산모를 위한 분만용 특수병상을 갖춘 병원이 드물다 보니 진료를 꺼려하는 겁니다. 지난달 18일엔 만삭 임산부가 경남 창원에서 제주까지 헬기로 이송돼 아이를 낳은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확진 산모를 위한 병상을 다음 주까지 250여 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가뜩이나 부족한 산부인과 의료 인력입니다. 특히 신생아실이랑 분만실 간호사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때문에 병원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만약에 그 산모가 잘못됐다 그러면 호흡기 전문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확진자 분만 관련 병상이나 감염 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지 사흘 만입니다. 현대제철 본사와 공장 등 4곳에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구급 대원들이 공장 바닥에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지난 5일 낮 1시 40분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무게 1톤짜리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덧붙은 판이 4개가 있어요. 그중에 4개 중에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근로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숨졌는데 사흘 만에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난 겁니다. 예산공장은 현대제철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숨진 근로자는 공장 설비를 정비하던 2차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일 발생한 당진 공장 사고와 관련해 오늘 현대제철 본사와 공장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예산공장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근로자 30여 명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에 출동했던 경찰은 숨진 여성 곁에 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능성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잠시 뒤 소방차와 구급차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오피스텔 입주자인 20대 여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35분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하고 곁에 있던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현장엔 술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검거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이후에도 술을 계속 마시며 상당 시간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식병이 있었어요. 탁자 옆에 50몇 병이 있었고 딴 데도 또 있었거든요. 경찰은 주변인 조사를 통해 검거된 남성과 피해 여성이 교제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거나 신변보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예, 밤이 더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동해안 산불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까지 번진 울진 산불은 나흘째인 오늘도 진화율이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길이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심철 기자, 산불 진화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산불의 화산에 따라 소방차와 진화역들이 배치됐습니다. 산불이 접근하면서 이곳 울진읍 신림리 마을에는 3시간 전부터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울진 산불의 진화율은 50%에 머물렀습니다. 당초 산림당국은 오늘 바람이 잦아들면서 산불 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진화역이 59대를 집중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길이 60km가 넘는 산불의 위력이 생각보다 강한 데다 소나무가 빽빽한 산악 지형이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파악된 울진 산불 피해 면적은 오전보다 2,500헥타르 늘어난 17,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주택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260채를 포함해 시설물 600여 채가 불탔습니다. 울진의 이재민은 지금까지 278명에 이릅니다. 현재 울진에는 서풍이 초속 7m로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남동풍으로 변하면서 산불이 다시 내륙인 서쪽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밤에도 금강송 군락지 일대에 진화대원 270여 명과 저수조 등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바람의 방향이 변수군요. 이어서 강릉과 동해 산불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정이 좀 낫긴 합니다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진화율이 95%를 넘기면서 오늘 중으로 주된 불길을 잡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강릉 산불 현장에는 이승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밤사이에 산불이 다시 번질까 걱정이군요. 네, 목표했던 주불은 잡지 못한 채 날이 어두워졌고 헬기 25대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95%까지 오른 진화율을 지키기 위해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야간 진화에는 산불 전문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인력 600여 명과 소방차, 열화상 드론 등 장비 9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초속 1m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야간 산불 확산 위험은 비교적 낮은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밤새 강릉시와 동해시 경계인 백봉령 등 불길이 강한 불머리 지점 진화와 잔불 정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산불로 강릉과 동해에서는 축구장 5,600배에 이르는 산림 4,00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주택가 축사 등 건물 피해도 140여 채에 이릅니다. 동해에서만 이재민 5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시는 코레일 망상수련원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강릉 동해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식량 가격 급등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물가 상승 충격은 이달 말 더 커질 것이라는 구체적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는 오늘 한때 배럴당 139.1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검토 발언에 따른 여파입니다. We are now talking to our European partners and allies to look in a coordinated way at the prospect of banning the import of Russian oil. 세계 공급량의 7%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금지되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역대 최고치를 뚫은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로 수출하는 밀과 해바라기유 등이 공급량 부족으로 곡물가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런 우크라이나발 물가 쓰나미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5개월 연속 3%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인 우리 경제는 이제야 그 여파가 본격화하는 상황. 해운이 높잖아요. 국제 가격이 오른 만큼 우리는 그대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 압력은 그만큼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달 말쯤 소비자 물가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2%대로 내려앉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서방으로부터 고강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우리나라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2% 넘게 빠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을 장악하거나 폭격한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전쟁의 확산과 핵공포가 증시를 덮친 겁니다. 개인들의 순매수 속에서도 1조 1,000억 원 넘는 외국인 매도세에 증시는 내려앉았습니다.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1,227원까지 치솟았고 1,250원대 상승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일본과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제2의 체르노빌 공포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신흥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러시아 신용 등급을 디폴트 직전 단계로 강등했습니다. 러시아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러시아 정도면은 그 연관돼 있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연쇄적으로 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은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크게 요동칠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삼성전자가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휴대폰에 탑재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가 논란입니다. 이 소비자들이 이 기능 때문에 휴대폰 성능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린 건데요.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을 선택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최신 스마트폰. Over the years, Samsung has put billions of devices in the hands of users all around the world. 출시 한 달 만에 성능 저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게임할 때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휴대폰의 성능을 제한하는 GOS 기능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 공지도 없이 이 기능이 자동 작동되면서 휴대폰 성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광고만 믿고 샀는데 지금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글로벌 기종이 삼성 거 샀는데 좀 속았다는 좀 마음이. 삼성이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는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논란은 1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노태문 사장의 사내 이사 선임안을 부결시키자는 주주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글로벌 전자기기 성능 측정 사이트에서도 해당 모델이 제외되면서 삼성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젊은 사람들 심리를 좀 모르고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한 게 아닌. 삼성전자는 논란이 된 GOS 기능을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권력이 탄피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동그라미로 기표하는 규정이 처음 등장한 선거가 1952년 한국전쟁 와중 첫 직선제 대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푸뚜급이나 대롱 못지않게 많이 썼던 기표 용구가 바로 이 탄피였습니다. 6.25 전쟁통이어서 흔하디 흔한 게 탄피였죠. 국민의 참정 열기는 중공군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던 그 8월의 삼복더위보다 뜨거워 투표율은 88%를 넘겼습니다. 제대로 된 기표소가 없어서 이렇게 열폭 병풍을 둘러쳐 비밀 투표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투표함만은 나무로 단단히 짜 직접 투표지를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밀봉하는 사진도 전해옵니다. 모든 게 부족했던 70년 전 전란의 혼돈 속에서도 신성한 한 표가 쓰레기 봉지로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중앙선관위는 한 달 전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여야 질문에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진자 사전투표 현장은 보신 그대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추위와 미세먼지 속에 한두 시간씩 기다리기 일쑤였고 참관인도 없이 기표지를 쇼핑백, 택배 상자, 소쿠리 심지어 쓰레기 봉투에 넣으라는데 경악했습니다.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받기까지 했다죠. 북한식 공개선거도 아닌데 비밀선거 원칙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놓고는 야당 의원들에게 법과 규정대로 했다고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 손으로 투표함에 직접 넣겠다는 유권자들의 당연한 항의를 난동이라고 했습니다. 무능, 무책임으로도 모자라 선거 관리가 큰 권력이라도 되는 듯한 언동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선관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심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캠프 출신 논란을 빚었던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실패한 뒤에도 선관위원 태반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민주당 추천입니다. 선관위원장은 지난 주말 그 난리통에도 출근하지 않았답니다. 오늘 뒤늦게 국장 한 명을 내세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체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읽힙니다. 국가 재난사태나 다름없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발 뻗고 잠이 온다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죠. 그동안 수없는 선관위 불공정 부실 논란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된 셈이고 얼이 빠져도 보통 빠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월 7일 앵커의 시선은 내 표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였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산불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날이 어찌나 건조한지 지난 겨울에는 역대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와중에 건조함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고요. 비 소식은 일요일까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화재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당분간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선이라도 따뜻한 봄 날씨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내일의 경우 서울이 0도, 안동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맞게 옷차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는 아침에는 안개를, 밤에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7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